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팔공산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팔공산 국립공원 반대위원회가 어제 동구청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1980년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이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이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가 심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 차원에서 수차례 추진됐지만 이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됐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실제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까지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괴추가 주목됩니다. 3월 2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동명휴게소 121km 부근에서 118km 부근 2차로에서 표지판 설치와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차선 변경에 유의하시고요. 춘천 방향 다부 1교 126km 지점은 교통량 몰리면서 속도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습 지체 구간인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면 성선아들목 부근 차간거리 당겨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국채보상로 MBC 내거리에서 동신교 방면 신호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서변동 방향 도곡 내거리와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분 3거리 방향 서문 3거리는 신호 2번에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범원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와 성선아들목에서 신당 내거리는 각각 통과속도 11km와 15km로 차량 몰리고 있고요. 신천대로 남대군 아들목 방향 신천교에서 침산교까지 밀리고 있지만 침산교 지나면서부터는 어렵지 않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0도, 대구 12도, 경산 1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4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목요일이죠. 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일이네요. 네. 내일인데요. 이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일대가 새로운 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곳에 지금 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까지 마련되어 있고 이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는데 뭐 역시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올 것이냐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 30분쯤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퇴원을 하고 퇴원하면서 짧은 좀 인사말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대통령 경호처에 이 경호를 받고 이 유가읍 사저까지 이동할 계획인데요. 도착해서도 입구에서 이 대국민 메시지를 좀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입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시겠는데요. 네, 앞서서 특별 사면 결정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좀 입장을 냈었거든요. 뭐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뭐 주목이 되고요. 네. 이후에 그 내일 방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달성 사저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뭐 비판하는 분들이 이 동시에 좀 뒤엉켜서 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게요. 네. 열흘간 이어진 경북 울진 산불로 그 울진 지역의 피해가 한 1,700억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일까지 산불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1,689억 2,1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다만 이게 신고액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피해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진에서는 219가구에 3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20일까지 현장 조사에서 집계된 농업 관련 피해를 본 농가가 460곳이었습니다. 축사가 37동, 비닐하우스 118동, 농기계 1,300여 대, 가축 420마리 정도였는데요. 울진군은 산불이 진화된 이후 15일부터는 정부 중앙합동조사단과 함께 피해 규모를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피해 규모 조사가 완료되면 이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 지원도 있게 됩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게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 대학들이 좀 부실하다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고등교육 공약을 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된 공약은 이 안동대학교의 바이오 백신 제약학과 계약학과 신설, 또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 상위 국립대 수준 향상과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요 두 가지 정도에 좀 불과한데요. 네. 사실 안동대의 계약학과 신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걸 살펴보면 고등교육 관련해서 지역을 좀 특화한 공약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지방 대학들은 줄기차게 이 정책들을 요구해 왔는데 특히 이 국가가 정원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대학들은 좀 빠지고 지방 대학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원책과 관련해서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고등교육 또는 이 교육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또 없다 보니까 출범 전에 이런 내용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네.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북대 총장인 홍은하 총장은 이 고등교육 정책은 이슈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인수위의 활동이나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좀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윤 당선자가 고등교육 분야 특히 지방대학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지방대 정책을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이 있는 지금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정권이 바뀌니까요.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탈원전 폐기, 원전 채광국 건설을 공언하면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좀 전환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네, 윤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탈원전 폐기 공약에는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즉각 건설 재개, 또 에너지 믹스 재조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개의 원전 수출을 통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생에너지 20에서 25%, 석탄 발전과 가스로 40%, 또 원전을 통해 35% 비중을 좀 실현한다. 이렇게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원전 보유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겠죠? 네, 경북이 특히 해당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경주의 경우에는 월성 원전
2, 3, 4, 5기 수명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예. 울진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 5기 공사 재개, 또 영덕은 이 백지화됐던 천지 원전의 신규 건설 추진 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좀 살펴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원전 수명을 4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걸 60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월성원전의 고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법적 지위를 중간 저장 시설로 변경해 줄 것도 이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중준위 폐기물보다 훨씬 위험한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면서도 임시 저장이라는 명목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자,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경우에는 윤 당선인이 공사 재개를 지금 약속했잖아요. 네, 윤 당선자는 지난 15일 그 울진 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좀 찾았잖아요. 그때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재개를 좀 약속한 바 있고요. 또 18일에는 그 문승욱 산업통상부 자원관이 울진군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인 신한울 1, 2호기의 조속한 가동을 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법원에서 판결이 좀 나왔는데요. 한수원 전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이사의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걸 네.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사의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재판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원고 쪽에서는 일단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이 2심이 열릴 예정인데 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형사사건 소송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월성원전 1호기를 두고 이렇게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사실 원전이 가동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게 이 월성원전 1호기가 이미 처음에 수명은 다 했고 이걸 연장할 수 있는 걸 조기에 종료시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가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이 과학적으로도 또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지 네. 않아 보이는데, 다만 이 결정에 따라서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펌프가 한때 정지되는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 탈원전에 이제 힘이 실렸던 이유도 이런 위험성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고, 그 원자력 발전의 큰 걸림돌이 바로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최우선에 두고 좀 풀어야 할 과제로 계속 남아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원전으로 이제 윤 당선자도 공약하고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이 꼽히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또 그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의 주요 기기를 일체화시켜서 용량이 그 기존 대형 원전의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초기 건설 비용이 적고 새로운 설계 개념을 좀 적용을 해서 이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인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력을 맞춤형으로 좀 분산 공급할 수 있고 또 수소 생산, 해수 담소화까지 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등 원전 강국이 이 소형 모듈 원전 연구 개발에 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최근에 경북도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 SMR 그 소형 모듈 원전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한 이유도 이쯤에 좀 주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소형 모듈 원전이 그 좀 경제성을 좀 확보를 하려면 네. 수십에서 수백 기를 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형이라는 말에 좀 맞지가 않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 안전성도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는 아직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랑스의 경우에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로 또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이 탈원전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이 독일과 프랑스였는데, 이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원전 3기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33기는 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반면 프랑스는 원전 확대로 좀 선회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6기, 2050년까지 8기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원전 수명을 5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 SMR에도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는데요.
이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도 기존의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우리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예. 리백 그리고 EU의 그린 텍소노미와 관련된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유럽연합 행정부가 녹색 투자 기준인 그린 텍소노미를 정하면서 원자력도 이 녹색 에너지로 본다. 이 규정을 확정하면서 이 원전을 늘리는 이 쪽으로 프랑스는 가고 있는데요.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또 침공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도 원전 확대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전체 발전의 4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퍼지면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자 이 전력난에 또 시달리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 참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잘 또 풀어가는 게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원전은 좀 안전에 대한 우려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있고 또 폐기물 처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원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한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그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기본 계획안을 의결한 바가 있긴 합니다. 네. 원전 폐기물 처분 시설의 입지를 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 원전 부지 내 폐기물을 임시로 좀 보관하도록 한 건데 이게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 경주 월성 원전에는 그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그 맥스터 증설공사가 지난 14일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마무리되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윤 당선자는 그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이 탈원전 정책의 유지를 촉구하는 측과의 좀 사회적 갈등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봉합할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뭐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 실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면 원전 가동 기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 2070년, 206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원전 자체 가동을 중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갈등이 빚어졌던 부분을 보면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월성원전 1호기에서 이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하다 보니까 이게 뭐 환경이나 안전성 부분들을 규정에 넣는 방식으로 폐쇄를 했더라면 이런 갈등까지 없었을 텐데 사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였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도 무조건 원전을 가동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쪽보다 가동 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률적 절차에 맞춰서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장 대선 기간 중에 나왔던 SMR의 기술적인 진전도 지금 한 60년 전부터 경제성을 확보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게 가능할 건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백 기자님이 언급했던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국내 어디에도 지금 없다는 점 이에 대한 영구적 대책 마련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면 원전 가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특히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사회적 공론화에 먼저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새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탈원전 폐기 원전 네. 최강국 건설을 공언했는데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대구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봅니다. 대구 의정 참여센터 활동 들어봅니다. 대구 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주시나요? 대구시의회 제289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5일 개회해서 25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상정된 안건과 조례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상정돼 있는 안건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중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안이 있었습니다. 연면적 2,500제곱미터를 증축하는데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22년부터 24년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주요 시설은 회의실 및 사무실입니다. 예. 엑스코 제2전시장 전시시설 확대에 따른 회의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전시장과 회의실을 연계함으로써 각종 전시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또한 보강시 국내 마이스 산업 시장의 10% 이상을 대구시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증축안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었지만 통과되었습니다. 네. 통과는 됐는데 논란이 있었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엑스코 제2전시장은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사업이었는데요. 대구시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계획을 2018년, 2019년 두 번이나 변경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20년 7월에는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총 사업비 2,694억 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으려 한 것이 절차에 어긋나 심사 유보를 받고 집행부의 사과 끝에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겼었는데요. 이로 인해 시관계자 2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2전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증축안을 들고 와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처음 전시장 건립 예산을 세울 때 회실과 사무실을 넣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정청락 의원은 7대 의회 당시 보상비는 많고 공사비는 적다는 문제에 대해 당시 집행부가 공사비 증액은 절대 없다고 답변했는데 준공 이후 바로 증액해서 사무실과 회의실을 만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무실과 회의실 없이는 엑스코 제2전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결국 승인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임태상 의원이 대구광역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장정했는데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문제 해결 통합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건데요. 네. 쉽게 설명하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에는 특히 동구 지역에 이전해 있는데 지역의 공헌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 등을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어 지원 근거가 미약했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역 문제 해결에 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태원 의원이 지난 16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약물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사용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데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진다면서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네. 5분 발언에 이어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생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학생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20년 환각물질 경험 청소년은 0.4%이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의 3배가량 높았습니다. 실태 조사에서 나오기 힘든 사례인데 꾸준히 네. 나오는 것을 보면 예방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담배나 술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환각 물질도 경험한 청소년이 있군요. 예방 교육이 제대로 좀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안을 배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다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저출생 원인 중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의 부담 증가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 의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육사업, 유아교육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아이 돌봄 사업, 초등 돌봄 교실 사업, 지역 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등을 총칭하는 조례입니다. 네. 현재 수성구와 남구 등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돌봄센터들의 서비스가 통합 연계되고 지원이 강화되는 조례입니다. 네, 이런 좋은 조례가 제대로 잘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식 하나 간단하게 더 들을까요? 하병문 의원이 대구 광역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미래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는 건 시민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네. 하 의원은 자동차 부품 산업, 기계 산업의 비율이 높은 대구시가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 필요를 설명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네.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쪽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